누군가의 분노는 순간의 실수로 그치기도 하지만 어떤 이의 분노는 지독하게 계획적이고 소름 끼칠 정도로 잔인하게 폭발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단순한 이별 후의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별 후에도 멈추지 못한 집착, 그리고 그 집착이 불러온 최악의 비극.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형사재판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삶을 마감했고, 가해자는 당시 단 25세, 대한민국 최연소 사형수 중 한 명이 되었죠. 그 이름 장제진. 지금부터 2014년 대구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사건, 그 전말을 시작합니다. 장제진은 외적으로만 보면 흔한 청년이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며 지인들 사이에선 활발하고 유쾌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른바 인싸 기질도 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별이라는 감정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별이 어느 날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듭니다. 당시 장제진은 대학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하며 연합 동아리 회장직까지 맡을 정도로 리더십 있는 학생으로 보였죠. 장제진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여성, 당시 대학생이었던 A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연애였고 처음에는 크게 문제될 것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애가 지속되면서 장제진은 상대방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이 우선인 연애를 했습니다. 게다가 유독 성관계에 집착을 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게 되죠. A씨는 장제진의 집착적 성향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문자, 전화는 기본이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 했으며 약속 없이 집 앞에 찾아오기도 했죠. 친구들과의 모임조차 간섭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별을 선언합니다. 장제진은 이를 수용하지 못했고 주변 친구들에게 그녀는 날 배신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건의 흐름이 크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별 후에도 장제진은 약 한 달여간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연락을 하지만 부담스러운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그는 A씨를 찾아가 폭행하는 행동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뺨을 약 15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 넘어뜨려 수차례 밟는 등의 심각한 폭행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전치 3주 판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을 넘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그녀의 부모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제진의 부모에게 직접 찾아가 항의했고 당신 아들이 우리 딸을 때렸다, 책임을 지라는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부모에게 꾸중을 들은 장제진은 결국 이 일로 인해 대학 생활에도 타격을 줍니다. 그는 당시 맡고 있던 학교 연합 동아리 회장직에서 사퇴하게 되고 학교 안팎에서도 그의 행동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그의 폭력성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 폭행 행위로 입건된 적이 있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받고 가혹행위 및 폭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 범죄 전력은 나오지 않았으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던 장제진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폭력성을 드러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장제진은 극심한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랑을 잃은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 전체가 무너졌다고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점차 하나의 방향으로 쏠리게 됩니다. 바로 복수. 이런 사람에게 이별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여자였고 그녀의 부모는 나를 인정해야 했으며 이 모든 건 내가 소유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 소유가 무너지는 순간 그는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부순 모든 것에 분노하게 됩니다. 장제진은 단순히 전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넘어서 그녀의 가족까지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는 A씨의 부모님 집 구조를 파악하고 경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조사했습니다. 그 집에 어떤 시간대에 누가 출근하고 누가 남는지를 파악하며 말이죠. 그리고 범행을 결심한 날,
그는 배관 수리공 복장을 갖춰 입고 가방 안에는 랑거 스프레이와 손목을 묶을 케이블 타이, 그리고 여분의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2014년 5월 19일 대구광역시의 한 아파트. 이날의 그의 모습은 아파트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영상 속 장재진은 배관 수리공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장비가 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목적이 뚜렷했고 문 앞에 도착한 뒤 초인종을 누르는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날은 A씨의 부모님만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게 되는데요.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 배관 수리를 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내자 수리 시간이 길어지냐며 들어온 어머니에게 스프레이를 분사한 뒤 부엌칼로 찌르고 곧바로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고 이를 목격한 아버지마저 동일한 수법으로 제 앞에 살해합니다. 두 사람 모두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었고 현장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장재진은 이후 시신 근처의 피 위에 밀가루를 뿌리고 시신을 이불로 덮어두고 몇 시간을 그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 어머니의 휴대폰을 이용해 실제 어머니인 것처럼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녀에게 성년의 날 선물을 준비했다는 식의 메시지로 집으로 일찍 귀가하도록 유인하였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장재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장재진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데려가 감금한 후 사과하라는 협박을 하였고 부모님의 생사는 알려주지 않은 채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미 사망한 부모님의 생사를 모르고 있던 그녀는 장재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성관계가 끝난 후 장재진은 부모님의 시신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일까요? 이에 충격을 받은 A씨는 자해를 시도하고 베란다로 뛰어내리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4층. 장재진이 한눈을 판 사이 결국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A씨.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고 곧 경비원이 이 광경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장재진은 그녀의 생사를 확인하러 가다가 경비원들이 출동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렇지 않은 척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심각한 중상을 입었음에도 피해자 A씨가 경찰들에게 장재진의 신원 정보를 힘겹게 알려준 덕분에 약 4시간여 만에 그는 체포됩니다. 그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CCTV, DNA, 현장 지문 등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모든 범행을 인정합니다. 수사관에 따르면 그는 끝까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기징역으로 죗값을 받겠다는 등 뻔뻔하고 무감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보다는 오히려 피해자 측에 대한 분노와 탓을 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장재진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 어떤 정황에서도 감형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죠.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인정하며 사형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자 그는 태도를 바꾸며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그 횟수는 무려 67회였습니다. 사형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반성문을 통해 감형을 노렸겠지만 항소는 기각되었고 반성문은 이후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최연소 사형수가 되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충격을 준 이유는 단순한 치정살인이 아닌 계획된 복수였다는 점, 그리고 그 복수의 대상이 연인이 아닌 그 부모님이었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장재진이 조현병이나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지만 공식적인 정신감정 결과는 정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즉, 그는 철저히 계획하고 의도하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장재진은 성격장애로 진단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실패와 거절을 타인 탓으로 돌리고 감정적 통제력을 잃은 채 복수를 계획하는 모습에서 명백한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소유로 변질될 때, 통제하려는 욕망으로 바뀔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사랑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장제진 사건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저질러진 가장 잔혹한 범죄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A씨는 그날의 끔찍한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겠지만 부디 잘 살아주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